사법부 수장 자격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시작 1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반대가 175표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9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의 표시로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목적으로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0억 원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임이 명확하다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전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 투쟁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국민을 인질로 삼은 정치투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장치로 부결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35년 동안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지만 극한 대치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이번 부결 사태는 그 합의를 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제 지명하느냐입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물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법부 공백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된 대법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서 빨리 훌륭한 후보자가 오셔서 사법부가 서둘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소식에 사법부의 충격은 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고 국회 인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부결 소식 이후 1시간여 만에 사무실에서 나와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대법관들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표결 지연으로 2주 동안 이어지던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권한대행으로서 사법행정 사무를 봐야 하는 안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부사건 배당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른 대법관들이 맡아야 하는 상고심 사건 부담이 커지는 걸 의미해서 재판 지연이 상당 부분 불가피합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차기 대법관을 선정할 추천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에는 구성돼야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대법원장의 부재가 마치 도미노처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겁니다. 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사실상 열릴 수 없게 되면서 사법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대법원장 공백을 채우는 것 말고는 이어질 파장을 피할 방법이 없어 사법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8.4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보다 높지만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는 다소 낮아서 여야는 투표율 추이와 지지층 결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첫날, 이 투표율은 8.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의 5.11%보단 높지만 전국적 관심이 집중됐던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9.65%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 보궐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 만큼 어느 쪽 핵심 지지층이 더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희비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고도 제한 등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하자고. 같은 당을 했고 같은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또 오 시장하고도 말이 잘 통하잖아요. 구청장도 말이 잘 통하면 일이 빨리빨리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6년 민주당 구청장 체제에서 바뀐 게 없다며 야당에 대한 견제구도 있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동료에 당력을 쏟아부으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권력의 힘보다 투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 역시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지지 호소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당은 오는 11일 본투표일 직전까지 총력전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이 상가의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했다며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가 불법 명함 살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 무효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 후보 캠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태우 후보 측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논평한 행위,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 배포한 행위를 허위 사실로 고발했습니다. 또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 아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법과 보호출산법 같은 비쟁점 법안 80여 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182명이 신속 처리한 건 지정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더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에 출석해 한 표를 보탰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 중복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60일 이내인 본회의 숙려 기간까지 최장 240일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특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사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밖에도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미뤄졌던 비쟁점 법안 80여 건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과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전 음주 측정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재판을 7개월 안에 마치도록 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 측이 징계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정신피해 등의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을 걸 때마다 차 안의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참한 운전하도록 조건부 면허를 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설치 대상자는 5년 사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로 이들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차에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8년 만인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경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토요일 첫 차부터 150원 인상됩니다. 성인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바뀝니다. 일회권도 150원 오른 1,500원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 역시 각각 80원, 50원 오른 800원과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최대 450원이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처음엔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엔 150원만 인상했습니다.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도는 지난 7월 택시요금이 1,000원 올랐습니다. 버스 요금도 지난 7월 300원에서 400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내년 시범 사업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의지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당장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영장 기각 이후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요청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가 계속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병상에서 회복 치료에 집중해오던 이재명 대표의 첫 외부 일정은 또다시 법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법정에서도 한동안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이 이 대표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일찍 마쳐달라 요청했을 때도, 검찰이 반년 가까운 준비 절차 끝에 열린 첫 재판인 만큼 예정대로 하자고 맞섰을 때도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의 절충에 따라 먼저 모두 진술에 나선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재판을 정리해가던 때 이 대표가 직접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하더니, 자신은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업자들을 혐오했고 들어준 것도 하나 없다면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십 명을 투입해 자신을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며 살아있는 한 이런 수사가 계속될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안아보고 싶다며 재판부의 접촉 금지 보석 조건을 잠시만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1시간 20여 분에 걸친 첫 공판 이후 두 사람은 포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리는데,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13일에 예정돼 있어 이 대표의 매주 법원행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응원전 댓글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작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린 데 이어서 경찰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경기였습니다.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수는 2,9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은 고작 20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 측은 매크로와 VPN을 이용한 해외 우회 접속 때문에 발생한 이례적 현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응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도록 했는데 2천만 건에 달하는 IP 클릭 중 99.8%가 일본과 네덜란드 두 개의 IP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대신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만드는데 어렵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응원 조작 사건이 과거 드루킹 사례처럼 선거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 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시급히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카카오 측이 수사를 의뢰하기도 전부터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발빠르게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를 보며 놀이처럼 즐기도록 마련된 서비스를 놓고 지나친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로그인 과정을 거치는 뉴스 댓글창이나 여론을 반영하는 공론장과는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DC인사이드 이용자 한 명은 자신이 축구 응원 매크로를 돌렸다며 축구 경기로 무슨 여론 조작을 하냐고 주장했다가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클릭 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옥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야권과 네티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와 VPN을 차단하는 등 정부의 포털 여론 통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으로 경찰은 조만간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 A씨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걸겠습니다. 이건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러나 이후 A씨는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에 의해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한 차례 서면 조사가 있었지만 직접 불러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출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인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김 의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를 줄여서 허위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 박 의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박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1억 원 넘는 출장비를 사용해놓고 4천만 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5명이 숨졌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1심 법원이 관제실 근무자들만 인명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으로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폐기물 수거용 5톤 화물차의 불이 붙어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번졌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배경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불이 처음 시작된 화물차 기사는 3년 전에도 같은 차에서 불이 났다는 걸 알면서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이 커지자 갓길을 따라 300m를 대피했는데 길목마다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펴야 할 고속도로 관제실 직원들도 불이 난 사실을 3분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팀 업무로 착각했다거나 방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유독가스를 빼내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고 비상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제실 근무자 3명과 화물차 기사,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까지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감시하고 대처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발생시켰다며 관제실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가 불이 났을 때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렸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에 전화하는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차량을 불법 구조 변경한 부분만 인정해서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최초 원인자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 119 신고는 기본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바로 제일 중요한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자들 가운데 화물차 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상 동기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현장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배정된 예산을 실제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권총을 사는 데 쓰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올해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으로 배정된 13억 5천만 원으로 389경 권총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증 규격을 마련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현장 인력이 늘어나 기존 권총 구매를 추진하게 됐다며 저위험 권총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한국팀은 배경음악의 가사와 리듬에 맞춰 연출되는 글자 불꽃과 드론 400여 대를 활용한 불꽃 드론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질서 유지와 안전 인력을 지난해보다 16% 증원한 3,400여 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구역별 CCTV를 추가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내일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세계 불꽃축제 행사장의 주변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까지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이 구간에 지나는 버스 노선 20개를 모두 우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의상류 나들목과 국제금융로도 같은 시간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간병북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견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은 북한이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이른바 셀프 선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열리는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간절히 바라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한 북한.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핵무기 실전 배치와 상관없이 조만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이른바 셀프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년엔 북한이 과감하게 핵 보유국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해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으리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미국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밀착 분위기 속에 최근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공급되는 정황까지 나왔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 잠수함 기술은 넘겨주진 않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해군 사령관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방문 일정에선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1년 만에 재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중 정상. 서로가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확인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그러나 정찰풍선 사태와 수출 통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1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따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때마침 미국 상원 의원단의 방중과 중국의 경제, 외교 사령탑의 방미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Sometime before the end of the year, it is still our expectation that Secretary Blinken will host Foreign Minister Wang Yi here in the United States. 我们从不缺席中方参与的重要的多边论坛，我们会适时的正式发布消息。 그러나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에이펙을 주최하는 미국 입장에선 G2로 성장한 중국 정상의 불참이 뼈아픈 외교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의 몸값 높이기 전략이란 말도 나옵니다. 단순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1년 전 회담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어제 국제기구 총회에서 국가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협약을 어겼다며 일본을 비판했고 미국과 서방은 일본을 옹호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열린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와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문을 연 중국 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 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며 방류량과 성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저 터널을 통한 방류는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방류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이 세계 다른 지역 해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총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대표도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런던 협약과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공회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에 첫 공판인데요. 자, 법원 출석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장동 미래 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성남FC 후원금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아직 회복 중이라 지팡이도 짚고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 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거예요. 네네. 네.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꽤 늦어질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 메시지 없이 출석한 것도 하나의 전략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일주일에 거의 뭐 3번 정도는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 대표로서 당무 그리고 또 선거를 관리하면서 3번씩 재판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여전히 사법 리스크 내지는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가 지금 그 녹색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단식의 후유증이 있다라는 그런 그 표정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정치적 제스처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럽지만. 6개월여 만에 열렸는데 오늘 이 대표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인지 80분 정도 만에 재판이 끝나더라고요. 네, 뭐 들어갈 때도 표정이 밝지 않았고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사법 리스크 중에서 불체포 특권의 문제 부분은 어렵사리 한 곱이 넘긴 것 같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재판 리스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유창훈 판사가 기각은 시켰습니다만 일정 정도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다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예 통합해서 기소하는 방안이 아니라 쪼개기 기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재판 받아야 될 장소도 수원지법부터 중앙지법까지 다양해지고 재판도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생각하는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판을 한테 뭉치면 재판의 그 분량 때문에 나라도 늦어지는데 근데 위정교사 부분은 빨리 기소를 하나만 했을 경우에 빨리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자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검거형이나 실형이 떨어지면 10개월이나 3년 사이에 실형이 떨어지면 바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굉장히 큰 그 위기에 봉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표정에서 그런 부분을 읽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해서 한 4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비정상적인 수사가 계속될 거다. 검찰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재판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 이런 직접 발언 계속 이어갈까요? 네, 이런 발언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인허가 비리라든지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정말 그 다양한 죄목으로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인이고 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자신이 받는 이러한 재판은 자신이 야당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게 계속해서 탄압받는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은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또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 이미 말씀하셨듯이 유죄라는 것입니다. 영장은 기각했지만 예를 든다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 그러고요. 백현동과 관련해가지고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그 소위 쌍방울과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랬지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은 이 검사들이 내가 대선에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압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도 이것이 자신이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에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나를 이렇게 계속 옥조이는 것이다 라는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가리라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눈길을 끄는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게 청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대화는 안 할 테니까 정진상 전 실장하고 한번 신체 접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린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두 사람이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어떤 뭐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있을까요? 이제 뭐 서로 접근할 수 없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판사님께 허락을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와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 당신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어떤 순수한 의미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버티고 있다. 계속 예. 좀 버텨다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서로 간에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간에 나도 잘 견딜 테니까 예. 당신도 잘 견뎌달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입장에 따라서는 또 다를 것 같고 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라도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위안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진상 씨가 아마 그 뇌물 관련해서 구속되었다가 지금 보석 상태인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저런 일련의 정치적 제스처는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본다면은 무슨 독립운동 내지는 민주화를 하다가 동지를 만나서 껴안는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모습이라 참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재판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한 네. 그 재판인데 이 세 가지 사건에 정진상 씨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진상 씨는 아마 이재명 대표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무한한 신뢰, 애초부터 본인의 측근은 정진상, 김용 정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메시지가
또 정진상 씨로 하여금 어떤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지금 민주당 내의 친명계에게도 내가 이렇게 한 번 신뢰를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가? 예.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 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 자체가 예. 참 낯설지만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성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인간적인 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 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앞서 두 분이 이제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이제 17일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다음 주에는 선거법 재판이 있고 그리고 검찰이 지난번에 신병 확보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위증교사 혐의 이거를 만에 하나 이제 다 쪼개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최대 5개 재판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뭐 격주로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는 것도 있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는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될 정도.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네.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과연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가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듯이 너무 지나치게 완보이스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본인도 말하자면 당무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재판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위정교사 부분이나 실제로 공직선거법도 그와 비슷한 거거든요. 위정교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재판부에 따라서는 누가 먼저 이렇게 결과가 물론 이게 뭐 대법까지 가는 기간이 또 길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실형이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부터가 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때부터의 네. 당내 어떤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재판에서 모두 만에 하나 무죄를 받게 되면 뭐 대선 후보로 그냥 바로 또 직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 기각되고 나중에 유죄받은 사람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랬고요.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속내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뭡니까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도 직접적인 물증까지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겠으나 해가면서 지금 재판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서는 재판 리스크가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떤 시기든지 이 재판을 끝까지 밀어 나가는 것이 가장 그 최선의 전략이라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해 보자면 그게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지금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후원금 쪼개기 그것도 지금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쌍방울에서 후원했다라는 그거 말입니다. 예. 자, 뭐 이 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늘 재판 끝내고 이재명 대표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그런데 오후에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으로 좀 상정하려고 하는데 표수가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그 연락을 받고 택시 타고 또 국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3표 차이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뭔가 자기가 단식으로 지금 근육이 다 쪼그라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고요.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문제는 그냥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나중에 좀 그 줄어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재판에도 참석을 했고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본격 등판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당내 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첫 일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에서 발업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했듯이 서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정치를 끊자
이제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실현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밖에다 대고는 그렇게 평화로운 메시지를 던져놓고 당내에서는 색출하겠다. 그다음에 뭐 수박 판결 뭐 5개의 농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뭐 누구는 5점, 누구는 4등급으로 당도를 매기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상호 모순적이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통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당을 좀 추스리고 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벌써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좀 크게 이기면 더 좋고 뭐 적게 이기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상당히 안정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와 같은 디테일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큰 통합의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 섞인 발언까지 해주셨고요. 자, 오늘 국회에서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당론을 정해서 뭐 예상됐던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게요. 예. 이게 지금 정의당까지도 그 부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표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부결되는 것이 맞았는지 아니면은 어제 이균용 후보가 그 본인의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네. 굉장히 그 소위 통과를 호소하는 여러 가지 그 행보를 취했는데 네, 공직할 기회를 달라.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사퇴를 했으면 대통령의 그 정치적 부담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물론 이게 이제 뭐 사후 약방문 같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그 물론 이제 후보를 부결시키는 데는 정의당까지 지금 이제 하면서 그 후보의 적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주식에 대해서 실제로 10억에 가까운 근데 재산 신고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고 또 삼권 분립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당한 후보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 물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를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균용 후보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후보인 만큼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지연 전술을 펴면서 소위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5년 만에 이런 사법 공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정치 투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오늘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을 지명한다 해도 민주당의 이 부결 당론을 뚫을 후보가 있을까? 자, 고사할 분들도 많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예. 자,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십니까?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또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되는데 새로 권한되신 분이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술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진보 대법관이 이제 내년 물론 그분도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만 어쨌든 상당 부분 그렇게 이어간다는 데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묻지마 부결 사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제 추석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대통령이 한 번쯤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장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가 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왜 한 번도 안 만나주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그 약한 고리를 이재명 대표가 찌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대법관 공백 상태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통령실의 약간의 어떤 뭐 결과가 회담의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제스처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에게 무리가 갑니다. 어쨌든 우리 이 정부에 있어서의 인사수석의 역할들을 민정수석실의 역할들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3명의 장관 후보, 지금 대법관 후보도 다 뚫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검증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검증 없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에게도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부결이 된 직후에 국민의힘은 퇴장해서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자, 사법부 수장 공백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어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2번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예, 자, 부결의 책임은 서로 상대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늘 뭐 규탄 대회까지 열어서 비판을 했는데 앞서 지연 전술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먼저 그 권한대행을 안철상 대법관이 일단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이면 이분도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오는 분이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아마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의 어떤 정치 성향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분은 상당히 표현은 뭐하지만 이념의 왼쪽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내년 1월에 그 권한대행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김선수 대법관 권한대행의 체제로 들어가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에서 그 논란이 많은 법관 인사를 행했던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년 2월에 인사의 판을 다 짜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알박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념적 색깔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심기 위한 모종의 어떤 그 전략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대법원장 공석인 상태에서 내년 2월에 이제 인사를 김선수 대법원장 대행 체제 하에서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이 인사판을 짜는 상황.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또 법원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보수적인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천거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역발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균영 그 대법원장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인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168석의 초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또 되는 부결시키는 일이죠.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깨끗하고 주식 뭐 신고 안 한 거 없고 그 모든 게 깨끗한데 더 보수적이다. 그렇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적인 거를 문제 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왜 대법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예, 권한대행이 인사권까지 행사를 할 수 없는데 네. 할 수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예. 매년 2월에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철이 오면 아무리 권한 대행이라도 일정 정도의 중립적인 권한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그 말하자면 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분하고 협의하면서 인사를 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본다라면 그런 데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내년 2월이면 바로 총선 2달 전입니다. 예.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심할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양당 체제가 그때 되면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의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공천권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어찌 보면 음모론적으로 보면 내년 1월까지 견뎌보자. 그러면 어떤 1월부터 8월까지는 우선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행히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차라리 총선 이후에 이기고 난 다음에 뭐 말하자면 대법원을 그냥 편안하게 대법관을 자기가 원하는 대법관을 올려서 대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암중모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년 총선 앞두고 굉장히 참 민감해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총선 자체가 사실 또 양당 위주로 치러질지 또 더 많은 당으로 분할해서 치러질지도 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 오늘 35년 만에 사법 공백 우려가 나오는 문제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퇴장한 뒤에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이제 어제 밤 국회 상황인데요. 자, 일단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미비하니까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좀 사퇴하시라 이런 발언을 한 게 이제 여당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쭉 퇴장하면서 김행 의원을 같이 이렇게 나가자 해서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 건 맞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습니까? 처음 봤고요. 일단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의견이 많은 위원장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사실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위원장이 사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성호 의원이 또 후보에게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가는 이 행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나가더라도 후보자는 자리를 지켰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됐고 네. 그다음에 갑시다 그런다 그래서 따라 나간 후보도 잘못됐어요. 저렇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뭐 그 청문 보고서 절차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좀 자기 발로
인사청문회를 다 마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런 장면을 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 야당 의원들의 전 질문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은 뭐합니다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게 국회인가 시장판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질문을 하면은 그 답변을 듣지 않고 계속 질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동도 늘 해왔던 일이에요. 지금 공수만 바뀐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선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가 나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후보 이거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저 모습을 보면 과연 유권자들이 여당을 비판할 것인가 야당을 비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당 의원들과 후보가 깊은 생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회의를 재개했는데 여당도 참석을 안 하고 김행 후보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청문회는 뭐 이대로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게 막무가내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본인의 발언을 빙자해서 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있으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물론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저런 어떤 그 파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후보자만큼은 너무 이것은 진짜 오만방자한 행동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사내를 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했는데 후보자가 어디 가서 안 나타났다. 이것은 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뭐냐면 이 김행 후보자 마음속에 당신들이 어떻게, 야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장관시켜 줄 거야.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런 행태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기 어려운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에는 그 국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부터 이 정부까지 몇십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부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이 파행을 어떻게 지향해 가느냐가 우리 국회의 정치의 과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고요. 또 보다 중립적인 어떤 인물 추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한번 필요한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정부는 좀 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통 없어요. 그렇게 그 기능조차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이게 몇 년 더 수많은 장관 후보들이 딱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대치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 반복되는 일.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 이 얘기를 여야 막론하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고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는지도 좀 모르겠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 최근 쓴소리 증언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평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내각이나 비서실의 그 인물들이 참신한 인물이 이렇게도 없느냐? 왜 MB 정권 인사들로 다 그 채우느냐? 그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이 K 칼처나 K 스포츠를 상징할 수 있는 전문 그 아이콘적 인물로 내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 우선 하나만 그 말해도 그 주식 박해 문제 그거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지명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그 김행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K컬처나 K스포츠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좀 젊은 인물을 내세웠더라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을 했고요. 김행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심평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양반이 지금은 대통령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면 네. 직접 가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으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저 청문회 장관급 인사의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됐고 당시 제가 아직까지 기억되는 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문회 때 잘 못한 사람이 막상 장관직 맡으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굉장히 빈축을 네.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은 진짜 어저께는 끝까지 제가 봤던 이유가 너무 웃겨서 끝까지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국회의장에서 연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 후보자가 과거에는 그 소위 주민등록법 위반만 되더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취했다면 지금은 너무 당당한 이유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명이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게요, 지금은 뭐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저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대통령의 지지도와 여당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저게 지금 그 타이밍이 이렇게 지금 딱 맞아 들어가면서 저런 일련의 일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그 판단의 준거가 될까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짧게요.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그 의견을 심평 변호사가 밝혔는데 뭐 자진 사퇴는 아니더라도 어제 그 청문회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련된 부분 전혀 몰랐다 뭐 그런 부분들이 2013년, 2015년에 뭐 그 같이 그 위키트리하고 아브라 콘텐츠하고 공동 그 행사할 때 같이 있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화면으로 다 나오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때 같이 서 있었지만 모를 수도 있고 살갑지 못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또 하나 위키트리라는 언론사 자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옐로우 저널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심평 변호사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하셔서 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요. 투표율을 봤더니 8.48%. 이걸 그 이전에 투표율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난 상반기 재보궐선거보다는 한 3%포인트 높고요. 지난해 2022년에 6.1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전체로 투표를 했으니까 강서구 관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이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강서구 지역 사전투표율이 당시에 9.81%였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낮아요. 이 정도면 투표율기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겁니까?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편? 지금 사전투표이고 강서구에서만 하는 보궐선거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전국 선거처럼 지금 확 그냥 열기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사실은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이제 승자 쪽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이제 부풀리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어느 당 후보가 이기든 간에 총선이 앞으로 6개월을 남았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칙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6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선거로 인해서 정치판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분위기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오늘 뭐 김태우 후보 측에서 진계훈 후보가 명함을 돌린 게 이제 당선 무효행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가 또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서 서로 맞고발하는 이런 상황까지 된 상황입니다.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강서구청장 결과 앞으로 총선까지 어떤 의미를 좀 글쎄요, 지금 이제 될까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특히 김기현 대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속으로는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사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런 후보가 선출되게 되고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이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 지더라도 근소한 표 차이로 져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과열되고 있는 거고, 또 과열 플러스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은 서로 맞고서 고발을 하는 상태로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이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투표율 제고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인데, 어쨌든 이 두 당 모두가 네. 어쨌든 이것은 이기고 봐야 되는 선거로 그렇게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본투표는 11일이죠. 네. 예. 자, 본투표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보궐선거입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내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거리 응원이 예정돼 경찰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저녁 8시 반부터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경찰과 주최 측 안전요원 등 380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거리 응원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이상동기 범죄나 성범죄 등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현장에서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최 측과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8년 만인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토요일 첫 차부터 150원 인상됩니다. 성인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바뀝니다. 일회권도 150원 오른 1,500원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 역시 각각 80원, 50원 오른 800원과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최대 450원이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처음엔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엔 150원만 인상했습니다.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도는 지난 7월 택시요금이 1,000원 올랐습니다. 버스요금도 지난 7월 300원에서 400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내년 시범 사업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의지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당장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한 달 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때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는 특례 기간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자녀의 나이도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휴직급여 상한액 역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초등학생 연령대 유행은 기준치의 8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20.8명까지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연령대는 53.8명으로 유행 기준의 8.3배 달했고 13에서 18세 31.8명, 1세에서 6세 22.9명 등 학령기 연령대의 유행 확산이 두드러졌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의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이첩 중단 2가지 명령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할 때까지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 장관 귀국 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말하며 부하에게 이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첩 당일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미 인계 중이라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정당한 명령이 있었고 외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단장 역시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증거가 공개되면 오히려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하려 재작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은 이 땅을 1917년 처음 취득했고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1은행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에 35년 만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된 대법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서 빨리 훌륭한 후보자가 오셔서 사법부가 서둘러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소식에 사법부의 충격은 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고 국회 인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부결 소식 이후 1시간여 만에 사무실에서 나와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대법관들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표결 지연으로 2주 동안 이어지던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권한대행으로서 사법행정 사무를 봐야 하는 안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부 사건 배당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른 대법관들이 맡아야 하는 상고심 사건 부담이 커지는 걸 의미해서 재판 지연이 상당 부분 불가피합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차기 대법관을 선정할 추천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에는 구성돼야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대법원장의 부재가 마치 도미노처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겁니다. 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사실상 열릴 수 없게 되면서 사법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대법원장 공백을 채우는 것 말고는 이어질 파장을 피할 방법이 없어 사법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 아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법과 보호출산법 같은 비쟁점 법안 80여 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182명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더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에 출석해 한 표를 보탰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 중복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60일 이내인 본회의 숙려 기간까지 최장 240일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특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사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밖에도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미뤄졌던 비쟁점 법안 80여 건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과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전 음주 측정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YTN9입니다. 니코틴과 타르 이외에도 담배의 다른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담배 제조업자가 제품의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식약청장이 그 내용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해 성분 검사 결과 공개 대상에는 연초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8.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보다는 높았지만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는 다소 낮아서 여야는 투표율 추이와 지지층 결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첫날, 이 투표율은 8.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의 5.11%보단 높지만 전국적 관심이 집중됐던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9.65%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 보궐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 만큼 어느 쪽 핵심 지지층이 더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희비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고도 제한 등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하자고. 같은 당을 했고 같은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또 오 시장하고도 말이 잘 통하잖아요. 구청장도 말이 잘 통하면 일이 빨리빨리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6년 민주당 구청장 체제에서 바뀐 게 없다며 야당에 대한 견제구도 있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동료의 당력을 쏟아부으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권력의 힘보다 투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 역시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지지 호소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당은 오는 11일 본투표일 직전까지 총력전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시절 각종 제도 개선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을 근거로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는 의견도 함께 담겼습니다. 앞서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누구보다 고심해온 전문가라고 평했지만 야당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이 있고 또 아들 재산 증여 같은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도맡아왔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대폭 늘려놓고 정작 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창구는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몽골에서 온 32살 잉키버트 씨. 비자 문제와 온갖 서류 제출 등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그 병원 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인터넷에서 이 센터를 찾아봤고 그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담받아요.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을 두고 사업장의 각종 문제 해결부터 한국어 교육, 건강검진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 건수만 52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 갑자기 내년에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개를 내젓습니다. Every Pakistani know about these centers, and when we have any problem, we just call at this center helpline and we get help. 정부는 기존의 센터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센터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담이라든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정부는 사실 일요일 날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노동자 혼자서 가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아마 사업을 당할 수 있어요.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상담하거나 조사하거나 못할 수 있어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특히 투표권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랑방마저 없애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사설 브로커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돈도 뜯기고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게 불보듯이 뻔하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상담이 행정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다국어 상담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이주노동자 유입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지원기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좁은 집안에 반려견 170마리를 키우며 방치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그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배설물과 오물 등과 함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심장사상충, 피부병 등에 감염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자체는 올해 A씨 집 상태를 인지해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고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동물보호기관에 보호 조치했습니다. 해양 보호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해상에서 떠다니는 폐그물을 다이버들이 수거했습니다. 돌고래를 보러 배를 타고 나갔던 최 모 씨 등 일행 4명은 폐그물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1시간 만에 배 위로 건져 올려 해경에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다이버로 활동하는 최 씨는 돌고래를 보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폐그물을 발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인양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장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용기 추락으로 숨진 러시아 용병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죽음을 놓고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숨진 사람들의 시신에서 수류탄 파편들이 나왔다면서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프리고진이 전용기 추락으로 숨졌을 때 푸틴 대통령은 한때 최측근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듯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этой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Это всегда трагедия. 하지만 정작 프리고진의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맞선 프리고진을 제거했다는 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Наверняка висит в воздухе вопрос, а что случилось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ании. 푸틴 대통령은 연방수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라며 추락해 숨진 사람들의 시신에서 수류탄 파편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Руководитель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докладывал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в телах погибших при авиакатастрофе обнаружены фрагменты ручных гранат. 또 외부에서 전용기에 가해진 충격은 없었고
이는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사고가 난 것이지 자신이 관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탑승자들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서방이 제기하고 있는 프리고진 제거의 배후설을 조사 결과를 통해 일축하면서 프리고진 집단의 도덕성까지 타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6일 모하마디가 이란 여성에 대한 압제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인 모하마디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공군이 운용하는 국산 전투기 FA-50이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공군은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이 어제 오후 임무를 마치고 원주기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해 단일 기종에 대한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FA-50이 최초 비행한 2013년 9월 16일 이후 약 10년 만으로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와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인 5,5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북미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도 내년 10월부터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기아, 북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2025년 1분기부터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 위기 속에 조선인을 조선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언어 독립이 필요했다. 수집한 어휘들은 방대했고 주로 방언은 방학 때 귀향하는 학생들에게 부탁해서 모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본어로 말해 선생님께 혼이 났다는 학생의 일기가 일본 순사에게 발각된 것이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연행된 교사는 조선어학회에서 활동 중이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급습해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 회원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됐고 사전 편찬은 중단됐다.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광복 후 한글이 써있는 종이 뭉치가 우연히 발견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간절히 찾아 헤매던 원고였다. 사전 편찬은 계속됐고 1957년까지 총 6번의 사전이 완성됐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모처럼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면서 아침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은 연휴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